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김희정입니다. 이 미국의 금리 정책과 경기 둔화 여부에 주목하던 시장에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중동 불안 문제인데요. 이 내심 연말 랠리를 기대하던 시장에는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 오늘 모든 글로벌 이슈들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월간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조금 유용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월간 서울경제 많이 출연해 주셨지만 저와는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첫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네, 중동에는 다시 전쟁 리스크가 불어닥쳤습니다. 이 전쟁이 과연 어떠한 양상으로 흘러갈지 누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냐마는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원래 전쟁이라는 불확실한 요소는 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다들 전쟁이 안 일어날 것으로 봤고, 과거에 있었던 뭐 중동 1, 2, 3차 전쟁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그만한 어떤 촉매가 큰 전쟁을 좀 확전되는 이제 전쟁으로 확전되는 그러한 모양을 항상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중동 지역의 문제는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국가라는 개념하고 정당 내지는 무장 집단이라는 어떤 존재가 서로 혼재돼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만 해도 하마스는 이제 무장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아닌 이런 정당, 뭐 헤즈볼라라 할지 이런 정당들이 군사 집단들이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서 어떤 액션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뭐 판을 깬다 그럴까요? 이러한 그 양상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이스라엘이 그런 하마스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한 건 맞지만 네. 아무튼 하마스가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그러한 요인들을 좀 깔고 유리한 자기의 정권에 유리한 어쨌든 공격을 감행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국가단에서 뭔가가 전쟁이 일어나면 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건 집단 군사 정당이 좀 주도하는 그런 전쟁은 상당히 이제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럭비공과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전체적인 정보를 조합해 보면 가장 이 전쟁에 조금 중심이 되고 있는 사실은 뭐 요즘의 전쟁이 약간 대리전 양상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 대리전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통한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미국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바이든 정부가 당장 내년에 대선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중동 정세를 가능하면 안정시키는 수습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의 의중이 중요한데 사우디는 지금 네옴시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의 그 규모로 네옴시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사실 두 가지 정권 주체가 존재한다고 봐야죠. 이스라엘 혁명군하고 이란 정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사실은 이제 강성인 거죠. 강성이라서 이제 헤즈볼라를 지원한다면 이게 이제 확전으로 되는 건데 과연 이제 헤즈볼라와 이란으로 엮여지는 이 확전 가능성이 몇 %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헤즈볼라도 국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국가이긴 하지만 국가랑은 상당히 조금 다른 개념의 조금 정당 집권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쟁이 확전된다, 장기화된다 이러면 유가는 사정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유 재고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원유 재고 평균의 가장 하단에 와 있어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러우 전쟁 때 유가가 올라가니까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다가 이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고가 줄었는데 원래 72억 배럴 정도가 이제 정상 재고인데 지금 35억 배럴도 안 돼요. 아주 바닥났습니다. 앵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만 지정학적 위기, 공급 차질 이런 것만 있어도 유가가 그냥 후루룩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조금 유가 측면에서는 결국 그 이란과 헤즈볼라로 연결되는 이러한 그 이번 그 전쟁의 확산 여부, 확전 여부 여기에 이제 유가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근본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뭐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이미 반영되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우리가 시장 대응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반영돼 있는데 지금 뭐 추가적으로 전쟁의 양상 장기전이냐 단기전이냐 확전이냐 뭐 좀 좁은 개념의 전쟁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좀 시장에 대한 영향은 달라질 텐데 앞서 이제 유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가 다행히 확전이 안 되고 조금 이 상태에서 조금 뭐 살짝 오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수요 둔화를 반영해서 이제 떨어진다. 네. 다시 또 WTI가 $70 배럴당 $70대 혹은 뭐 그 이하로 이제 내려가는 추세다 그림이다. 이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유가는 확전이 안 되는 한 떨어지기가 쉽다. 왜냐하면 현재 유가 자체가 조금 수요 둔화를 분명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입니다.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최근에 뭐 미국 국채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전쟁이 계속되면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되면서 사람들이 안전 통화인 달러를 선호할 것이고 또 안전 국채를 좀 매수할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쟁과 연관해서는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국채 금리는 조금 내려가는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뭐 전쟁과 이런 뭐 매크로 뭐 거대한 매크로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과 다른 조금 미시적인 뭐 기업 실적이라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만 시장이 뒷받침이 된다면 전쟁 위험이 시장에 주는 마켓에 주는 영향은 조금씩 우리의 어쨌든 중심에서는 멀어질 거다. 조금 전쟁이 계속되면서 뭔가 피해가 있고 또 사람들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인도적인 문제는 있지만 시장은 약간 냉혈하거든요. 네. 금리 내려가는 것과 그다음에 조금 더 전쟁이 이게 매크로한 영향은 없겠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은 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잊었듯이 네. 그렇게 시장은 약간 냉혈한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예측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시장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좀 언급됐던 유가 이슈로 이번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선물 거래도 하시겠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가지고 있고 우려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감산 이슈로 가뜩이나 치솟던 유가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한편에서는 $150까지도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있고요. 일단은 9월 28일 기준으로는 92.48선까지도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온 모습인데요. 국제 유가
유가 과연 어느 선에서 안정을 찾게 될지 함께 우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사실은 저는 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뭐 빗나갔지만 네. 예, 그 말씀은 뭐냐면 유가가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뭐 저도 유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 보면 결국 유가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경기 순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유가 자체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경기를 끌어내리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또 떨어지면 이게 유가가 이렇게 싼데 여행 좀 다녀볼까? 이렇게 또 수요가 올라가고요. 자동차 운전이 늘고 그래서 경기가 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이 좀 가격 변수, 특히나 원유 가격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가격 변수가 경기의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자정 기능, 경기를 좀 평균에 회귀시키는, 너무 과열되면 떨어뜨리고 너무 관행되면 중심선으로 다시 또 올라가게 만드는 좀 민 리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간값의 평균에 이렇게 회귀시키도록 만드는 조정 기능이 유가에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지금 산업 구조가 좀 고도화되고 원유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신흥국, 특히 중국과 같이 원유 수입이 많은 국가, 또 인도는 또 거의 다 최고의 원유 수입국이죠. 네. 그렇게 거대한 신흥국들을 비롯해서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원유에 대해서 원유가 경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가 뭐 90불 넘고 100불 이렇게 가면 수요가 저는 준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공급이 계속 뭐 줄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펙도 그러면 감산을 못합니다. 사우디나 러시아도. 왜냐하면 그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가격도 문제지만 Q가 너무 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물량이 줄면. 그쵸. 그래서 이 P와 Q 사이에서의 좀 미묘한 줄을 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재고가 낮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고가 낮으니까 이거는 조금 한번 땡겨봐도 괜찮겠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사우디 러시아가 130만 배럴 일산 130만 배럴 수출 감산을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쟁 요인이 조금 어마무시하게 확전만 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유가에서 만약에 더 뛰면 유가가 이거는 반드시 수요 둔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좀 유가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독립 변수가 아니라 결정 변수, 결과라는 거죠. 결과라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유가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지금 내년도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안 좋게 흘러가면 알게 모르게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원유의 매수 포지션이 줄거든요. 원유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선물 가격으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장기물이 어쨌든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원월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원유 가격은 내년도 매크로 환경을 고려한다면 저는 이 4분기 현재 시점 4분기가 좀 피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 피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이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우려하던 감산 등 이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가 조금 더 가격을 결정짓는 측면이 있는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금의 유가의 가장 큰 이 가격을 결정짓는 이슈나 요인, 지표 한 가지만 좀 우리가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중국 지표죠. 중국의 매크로 지표가 원유 가격과 상당히 관계가 높고요. 네. 물론 좀 미국의 소비자들의 이제 뭐 휘발유 소비도 중요합니다만 중국의 어쨌든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면 좀 양적인 성장이 줄면 뭐 GDP 성장률이랄지 산업 생산이랄지 소매 판매를 할지 이런 것들이 줄면 원유 수요는 조금 안정되겠구나라고 이제 예측해도 무방하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경기가 지금 부채 조정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4분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 전체로 특히 내년 상반기에 조금 양적인 성장률이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원유 수요는 지금 동절기입니다만 동절기에 어쨌든 이런 수급 요인이나 전쟁 요인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저는 곧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원유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중국 관련된 이슈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유가가 나왔다면 계속해서 인플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잠시금 잡혀가나 싶었던 인플레이션, 유가 급등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연내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연준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져 갈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연준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예측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이 금리 정책 한 번 정도의 인상 이후에는 좀 쭉 유지가 되다가 내년 중순 이후에 좀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원유도 치솟고 글로벌적인 좀 불안감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금리 정책을 예측해 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시장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에 있는 뭐 거의 다음 주네요. 네. 다음 국가 시점 기준으로. 근데 뭐 금리 동결이 있겠죠. 금리가 동결되겠죠. 11월 1일 FOMC에서는. 근데 이제 12월 13일 FOMC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인상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봤다가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뭐 전쟁 문제도 있고 또 유가 급등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12월 13일에도 금리를 저는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반반으로 보고 약간 55대 45 올릴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저는 이제 물 건너 갔다. 올해는 이제 금리는 인상 없다. 그게 마지막 금리 인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7월이 네. 어쨌든 거의 저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미 지난 7월 달에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 상단은 5.50 현재 5.50%가 이제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하 시점이 저는 조금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연준이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부터 첫 금리 인하 시점까지의 시차가 평균으로는 지난 한 70년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면 한 반년 정도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렸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지난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면은 내년 1월에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뭐 단순한 확률적인 그런 계산도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거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잡히지만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원유 가격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150불 안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100% 개런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뭐 모두의 말씀 나눴듯이 이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조차 모르는 거니까요. 네. 당사국조차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떤 시청자분들은 원유는 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PPI가 CPI에 영향을 주고 CPI가 근원 CPI에 영향을 줍니다. 유가 올라가면 뭐 비행기 티켓 값부터 모든 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음식값도 올라가고 도시가스비 올라가니까 모든 뭐 서비스 요금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근원 PC 근원 CPI에 영향을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겠죠. 네, 다만 이제 한 두세 달 시차가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질문에 다시 돌아와서 연준으로서는 물가가 완전히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연준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물가 수준은 도대체
몇 %일까라는 것이 이제 궁금한데 네. 제 생각에는 뭐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경제에 영향을 조금 중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네. 이 중립기준금리를 한 2.5%로 연준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체도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간 게 아니냐. 이제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한 3.5% 정도는 그 물가가 3.5% 정도는 아래로 내려가야 그러면 실질 기준금리 물가에서 기준금리를 뺀 실질 기준금리는 한 1%포인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3.5%의 근원 그쵸. PC이면 네. 3.5%에 도달하는 게 연준은 올해 말에 3.6%를 찍었어요. 지난 9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는 연말에는 3.6%. 그러니까 내년 들어가면 만약에 이제 근원 물가가 올해 3.6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 내년 1월부터는 언제라도 금리를 내릴 준비는 돼 있을 거예요. 네. 문제는 경기죠. 경기가 안 꺾이면 내릴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어떠냐면 3분기가 지금 아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는 캐스팅에서 5.9%,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은 4%를 보고 있어요. 상반기가 2%였잖아요. 네. 그러면 올 전체 성장률이 2.5% 이상이 되는데 3% 가까이 되는데 이 3%의 올해 성장률은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 혹은 장기 추세 성장률의 1.8%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성장률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네. 네. 금리를 내리는 명분이 없습니다. 물가가 잡혔다고 해도. 그리고 아마도 물가가 지금 9%에서 4%까지는 언저리까지는 손살같이 떨어졌더라도 이 4%대에서 2%로 향하는 떨어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준도 물가 요인이 충족되더라도 경기 쪽에서 조금 냉각이 안 나오면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결론. 네. 저는 내년 9월 정도의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9월 정도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길고 지루한 이 인플레와의 싸움 속에서 내년 9월 이후 좀 부작용은 없을까요, 시장에? 네, 끊임없는 경기 둔화, 또 이 금리 상승 이게 지속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텐데요. 네, 사실은 연준은 부작용이 나타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네, 경기를 꺾어야 되니까, 네. 물가를 꺾어야 되니까 부작용이 나와 달라고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융시장을 통해서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은행들의 대출 축소, 이게 신용 경색이라고 그러죠. 금리가 지금 미국 국채 10년 장기 금리가 지금 4.8%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는 소비도 조금만 잘 안 되고요. 카드 연체율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살 때도 좀 오토론 굉장히 비싼 금리가 이제 적용되고 또 모기지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 30년 만기 미국 고정 모기지 금리가 거의 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은행들이 이제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대출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좀 은행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도나도 이제 대출을 좀 줄이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연준이 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제 심하게 그렇게 대출 축소 신용 경색이 오면 연준도 당황하겠지만 이제 그게 무질서하게 오면 금융시장에 굉장한 이제 혼란이 되는 거고요. 그게 더 심하면 금융 위기가 되는 건데 연준이 이제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시장 금리를 통해서 은행의 대출 축소를 통해서 약간의 이제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그림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켓에서는 사실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아야 됩니다. 경기도 좋아야 되고 연준은 금리를 못 올려야 되고 네. 안 올려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되고
시장은 욕심쟁이죠. 좋은 것만 지금 바라고 있는데 시장은 이제 그래서 지금 약간의 혼돈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있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주가가 전 세계 증시가 또 미국 증시가 조금 주춤하는 이 요인을 제공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금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점점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를 꺾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와야 연준이 금리를 더 안 올리고 금리를 빨리 인하하니까 좋다. 이런 지금 논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희석돼 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조금 진검승부. 지금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면 안 돼. 그리고 기업 실적이 더군다나 경기를 쫓아서 나빠지면 시장은 굉장히 설 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도 조금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라기보다는 뭔가 한번 이렇게 약간 표검사 같은 거 있죠. 네. 약간 이렇게 뭘 통과하려면 뭔가 이렇게 한번 그래 괜찮아라고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4분기는 대세 상승의 초입이라기보다는 조금 대세 상승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 네. 그래서 시장은 좀 박스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의 금리 정책 쉽지 않은 그 과정 지금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미 국채 금리의 급등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4.8%를 넘어가고 있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도 5%를 넘어가는 이 급등하고 치솟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첫 번째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잠재 성장률 대비 미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너무 높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누구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2%대 후반 뭐 이렇게 지킬 줄은 몰랐거든요. 네. 연초만 해도. 연초라고 해봤자 지금 몇 달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 경기가 지금 예상외로 좋은 상황이고 그 좋은 이유를 뜯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재정 지출이 굉장히 굉장히 재정 지출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더라라는 거고 노동 시장이 아직도 구조적으로 한 230만 명 정도가 부족해요. 기업들은 더 뽑으려고 하는데 노동자가 없어요. 근로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엉킨 거죠. 그래서 구조적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재정 지출을 말씀드렸는데 바이든 정부가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해서 지금 1조 8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를 지금 감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규모는 분기로 볼 때는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중반 그때 뭐 뉴욕에서 100만 명이 죽고 뭐 이런 시기와 거의 비슷한 재정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때나 조금 적법할 만한 그러한 재정 지출을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고 특히 IRA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조금이 이제 10월부터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향후 한 6개월 이내에. 네.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한 4% 정도까지는 미국채 10년물이 4.8%에서 떨어질 것 같다. 그 이유는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 나눴듯이 조금 은행에 대출이 축소되고 있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이러한 약간 신용 경색까지는 아니지만 금융 경색적인 상황이 약간씩 지금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 고금리 강달러 현상, 이 금리가 4%까지는 하락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우리가 그렇다면 좀 언제까지 시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4%까지는 뭐 떨어지다 보면 또 채권 시장에서는 뭐 이게 수급이 있어서 좀 공매도와 일단 뭐 ETF 금융공학적인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세하면서 또 과도하게 올린 부분도 있거든요. 또 유가 상승도 일조했고요.
그런 돌발 변수도 있었고 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격 지표 뭐 달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그렇지만 금리도 굉장히 되게 이렇게 거칠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국채 시장이라고는 여겨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채권 변동성은 주식 변동성보다 더 컸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최근에서는 조금 낯설지만 변동성이 만약에 그 수급적인 요인에서 가세가 된다면 국채 금리는 뭐 한 서너 달만 해도 4%까지 떨어지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4%에서 이제 3.5%, 예전에 한 뭐 3%대, 뭐 지금으로서는 아득한 낮은 금리입니다만 거기까지 떨어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미국 경기는 내년에도 비록 올해보다는 조금 뭐 경기가 쉽겠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채권 공급도 좀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량도 줄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금리 그 다음부터의 금리 하락세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가장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이슈, 그리고 이 고금리 강달러 현상까지 가장 먼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이러한 글로벌적인 이슈가 보여지는 가운데 한편 3분기 우리 기업 실적은 선방하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기업 실적은 뭐 사실 중국 경기와 반도체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애매한 상태에 처해 있고요. 네. 뜯어서 보면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는 양적인 성장은 조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4분기에는 우리나라 수출을 그렇게 크게 받아줄 여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멘텀은 뭐 약간 전년 동월 대비로 이렇게 비교하면 뭐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지금 D램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감산 효과가 조금씩 스며들고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반등이 조금 뭐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라운드형으로 좀 둥그렇게 바닥을 찍으면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4분기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데는 일조하지 않겠지만 상승시키는 어떤 견인하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작용되지는 또 못할 거다. 그래서 애매한 상태로 네. 이제 갇혀 있는 거고 미국은 이에 반해서 조금 괜찮습니다. 형편이 특히나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서 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뭐 지금 3분기는 그렇다 치고 4분기 앞으로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분기 실적만 해도 지금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거의 플러스 0.5, 뭐 거의 플랫한. 그리고 문제는 이제 4분기 가이던스인데 4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몇 개 기업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이 삼각보다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기댈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미국 기업 실적에 기반한 미국 주가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 코스피의 연동성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4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기업 실적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 그보다도 이 미국 기업,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박사님께서 한편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뭐 골디락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좀 경기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시장을 좀 예측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은 지금 모든 국가가 약간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그러니까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애매합니다만 네. 성장 전망은 약간 낮아지고 물가 전망은 높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 전망이 낮아지면 물가 전망도 낮아져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다든지 또 실제로 소비자 물가는 아직까지도 높게 찍히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적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다.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내년 전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 물가만 해도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다시 2.6% 7%에서 3.7%로 뛰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전력요금이나 가스요금도 완전히 인상된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상승 요인들은 남아 있는 반면에 경기에 대한 전망은 계속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매크로 환경이 조금 스태그플레이션 함정에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조금 떨쳐낼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언급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기업의 실적보다도 일단 우리 시장 자체가 좀 미국 기업 빅테크의 실적을 좀 따라가면서 그에 따른 훈풍을 받으면서 조금의 상승을 기대해봐야 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강세장으로의 전환은 참 요원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좀 미증시의 상승 혜택을 모두 받기에는 또 금리 스프레드 차까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쯤 우리 증시 시원하게 올라줄 수 있을지 좀 걱정도 앞섰는데요. 언제쯤 어떤 시그널과 함께 우리 장의 강세장 좀 찾아오게 될까요? 네, 조금 안타깝게도 4분기에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모멘텀을 찾기는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조금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증시가 조금 반등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뭐 채권 시장도 그렇지만 모든 자산 시장이 지금은 거의 뭐 위아더 월드니까, 그래서 미국장이 조금 돌아서 줘야 한국 시장이 이제 거기서 조금 움직일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히 미국장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요인에서 4분기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금리가 이제 일부에서 저 금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금리가 조금 이제 물가 안정에 따라서 조금씩 낮아지는 분위기일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질지는 정말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걱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왜 금리가 이제 좀 내려가나 뭐 이렇게 약간 기대하는 쪽의 방향으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연말까지. 그래서 이제 4% 미국제 10년물이 그 정도를 향해서 내려가는 저는 분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그 근원 PC 물가와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이제 같이 비교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2017년에서 뭐 19년, 그러니까 이제 그 차트의 왼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팬데믹 이전에 그러한 상황에서 근원 PCE 물가가 미국이 평균이 한 1.7%, 2%가 조금 안 됐고요. 금리도 한 2%대 초반이었습니다. 평균이, 그 기간의 평균이 2017년에서 18년, 19년까지. 지금 거의 2배.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텀 프리미엄, 뭐 국채 발행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근원 물가가 연준이 제시한 게 올해 연말에 3.6, 내년에 2.6 정도 그렇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정도면 미국제 10년물 지금 5% 가까운 금리는 너무 높다. 너무 이제 과도한 수급이 쏠림의 현상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지금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방향으로 찍힐 거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나눈 실적인데요. 실적과 경기인데 이 실적과 경기가 아무래도 미국은 골디락스 상황이라는 거죠. 뭐 내년 가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4분기만 딱히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4분기는 경기가 급냉하는 구간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구간인데, 상대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크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들은 실적이 전혀 뭐 이렇게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4분기 실적까지 이제 지금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까지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금리 하락과 기업 실적의 개선 그리고 경기의 골디락스 때문에 조금 산타랠리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12월 하순까지 거의 연말 장세까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틈틈이 올라가는 속성이 조금 오뚜기 같이 올라가는 속성이 저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기대서
조금 안타깝지만 해외 증시에 기대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채 금리, 이 시장의 금리 정책도 올라갈 그 텀보다는 내려올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만큼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산타 랠리도 함께 기대해 보면서요. 다시금 이 국내 시장에도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미국의 훈풍과 함께 우리 시장도 다시금 반등할 수 있길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국내 주식의 섹터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2차 전지주하고 이 광풍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뭐 황제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매수를 하셨다가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2차 전지주, 과연 현재 이 가치에 맞는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이 조정받고 쉬어가는 장이라고 보시는 건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조금 폭발하면서 생기는 후유증인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의 성장 스토리는 뭐 계속 유효하겠죠. 뭐 산업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조금 찍은 종목들이 덜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좀 낮아졌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마진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회의감도 그 사이에 조금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도 조금 있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검증되는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장인 것 같고요. 내년 들어가면 저는 조금 2차 전지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은 그리고 성장성이 좋고 좀 수주가 조금 찍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아직도 탄탄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숫자가 줄어서 조금 좁혀져서 범위가 상승 종목 수의 범위는 좁혀져서 좀 랠리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스토리는 유효하다. 전 세계가 그거는 이제 약간의 높은 금리와 중금리와 그리고 저성장 기조로 가면서 약간 성장성에 대한 좀 강한 모멘텀이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유동성의 쏠림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장의 모멘텀 그리고 섹터까지 함께 다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앞으로 지금을 기점으로 우리의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침체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자산 배분 그리고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한번 의견과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올해 내내 증시가 박스권이라고 연초부터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치솟기에는 경기 여건이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떨어지기에는 뭐 미국 경제를 그렇게 좋게 본 건 아니었습니다만 돈이 너무 많다라는 쪽에 초점을 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박스권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코스피가 2,600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하반기에는 한 2,400 박스권에서 중심선이 네. 조금 내려온 게 아닌가 200포인트 정도. 그러면 2,400에서 뭐 하반기 뭐 좀 4분기 박스권은 뭐 내년 초까지 2,40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박스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거기에 염두를 둬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세 상승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대세 상승의 초입은 아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니 해도 저는 전략을 빅테크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빅테크라고 하면 뭐 반도체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빅테크 중심으로 조금 계속 매매를 하시면 물려도 조금 막말로 빅테크에서 물리면 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도 좀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량하고 돈을 많이 버는 성장 기업들이 빅테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계속 순환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HBM 정도를 포함해서 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후공정 전공정 그리고 뭐 2차 전지 말씀 나눴습니다만 2차 전지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뭐 의료기기, 미용기기, 헬스케어 이런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 쉬었던 이제 제약바이오도 뭐 성장 테마로서는 뭐 손색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합니다. K 컨텐츠까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다 사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조금 1등 주식들 그냥 대표성이 있고 조금 성장을 주도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 1, 2등 업체는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서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 때 너무 과열된 밸류에이션을 보이면 조금 줄이고 그리고 그런 다른 성장주 섹터 중에서 조금 착한 밸류에이션이 나오면 좀 타고 이런 전략으로 조금 순환매 크게 보면 순환매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따라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따라가기보다는 길목을 지키는 전략이죠. 그리고 단기 변동성은 앞으로도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도 단기 변동성은 높기 때문에 이 단기 변동성에 너무 집착하시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일도 못 하고. 그래서 이 단기 변동성은 그러려니 하고 종목 중심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에 미리 길목을 지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스권 시장 그리고 상승의 초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전 준비 단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현금화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좀 길목을 지키는 이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너무 이제 주식과 안전자산,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금 확 이렇게 변경하는 전략은 저는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 4분기와 지금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미국장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올라갈 뚱말뚱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너무 높이는 좀 평균적인 비중보다 너무 높이는 평균적으로 7대3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한 6대4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고 평상시에 뭐 주식을 한 80% 현금을 20% 가져가셨다면 지금 한 10% 정도 더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5대5로 가시신 분은 뭐 4대6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좀 불확실하니 너무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 있고 하늘이 흐리니까 조금 더듬으면서 가는 그런 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주식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주식 비중을 0에서 100%로 이렇게 배분하는 전략은 결국에는 길게 그런 전략을 계속하다 보면 상승장에 동참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주식시장의 저점은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마일드한 자산 배분 전략은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박사님과 함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 금리 관련된 이슈부터 해서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실적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이 이후에도 중요한 내용들과 시장의 이슈는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 많은 우려와 걱정 갖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 저희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내용까지 함께 철저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불안보다는 시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오늘 박사님 모셔보고서 앞으로 지정학적 이슈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더해서 국채 금리와 관련된 강달러 현상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의 실적 이슈와 우리 미국과 연계되어서 어떻게 앞으로의 상승을 향해 갈 수 있을지까지 함께 내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내용들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간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시장에 도움되는 더욱더 알찬 이슈와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